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특히 이번 미국 이민국의 한국 근로자 구속을 통해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유럽, 일본 등 전통 우방국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조용한 행보를 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주요 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한국이 마음먹으면 미국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트럼프에게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란 트럼프는 근로자 단속을 통해 한국을 압박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미국 내 여론만 안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던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마이클 스미스 교수. 동료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대함에 대해 세계를 일깨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48시간 안에 북대서양 데이터 센터 12곳이 냉각 경보를 울렸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속도가 23% 떨어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말이죠. 연구실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빨간 경보등들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축제가 아니었어요. 논문 초안을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반도체 패권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첫 문장을 적었죠. 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사실상의 독점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향후 몇 달간 국제학계를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경제학과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논문 초안을 설명했을 때였죠. 또 다른 아시아 위협론 아닌가요? 존슨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에 의존적이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죠.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학계의 무관심과 회의적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다음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된다면 글로벌 IT 생태계는 72시간 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자마자 반발이 거셌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파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화상회의 알림음이 계속 울렸죠. 하루에 5번씩 국제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전략연구소의 다나카 박사가 첫 번째 화상회의에서 날카롭게 공격했어요. 교수님의 분석은 과장되었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차갔어요. 한국은 잠시 반짝할 뿐입니다. 일본은 이미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화면 속 다나카 박사 뒤로 도쿄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죠. 소니와 도시바의 신기술이 2년 내 상용화됩니다. 한국 의존도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에요. 중국 SMIC의 리 임원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가격이 싸면 표준은 우리 것이 됩니다. 베이징 사무실에서 접속한 그의 미소가 모니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을 과소평가하고 계시는군요. 리 임원의 뒤쪽 벽에는 거대한 중국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눈에 띄었죠. 우리는 매년 1,40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곧 추월당할 것이에요. 미국 인텔의 존스 부사장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반도체 종주국이라는 걸 잊으셨나요?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접속한 그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인텔과 마이크론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명확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기술력과 투자는 모두 인정합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하지만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는 대체 불가능해요. 논문에서 제시한 핵심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 75%, 낸드 플랫이 50% 이상이었죠. 이 수치들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의 생명선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연구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반대 목소리들이 거셌지만 오히려 제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날 테니까요. 제 논문 발표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오전 3시 47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 47분이었죠.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제조 라인 3개가 48시간 동안 가동 중단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48시간 동안 전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5 생산이 지연됐죠.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마존 웹 서비스였습니다. 제 연구실 컴퓨터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어요. 북미 동부 지역 AWS 서버 12곳에서 냉각 시스템 경보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과부하였죠. 글로벌 인터넷 속도가 23% 떨어졌어요.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버퍼링을 반복했고 구글 검색 응답 시간이 3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한국 의존성입니다. 긴급 화상회의에서 저는 말했어요.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이던 동료들의 표정이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박사는 말이 없었어요. 중국의 리 임원도 침묵을 지켰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성 디램 공급 중단으로 인해 글로벌 메모리 가격이 하루 만에 18% 급등했어요. SK 하이닉스 주가는 30% 폭등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하락했죠.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자동차 산업이었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이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까지 생산 라인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본사에서도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 논문을 비판했던 미국 인텔의 존스 부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서버용 메모리도 삼성에 80% 의존하고 있었네요. 48시간이 지나고 삼성 라인이 재가동되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줬어요. 한국 없이는 현대 디지털 문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제 연구실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작은 한반도가 이제는 전혀 작게 보이지 않았어요. 삼성 화재 사건 이후 제게 폭주하는 연락들이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에서 연달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연락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KAIST 산업공학과 박지후 교수입니다. 화상 통화 너머로 보이는 그는 4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어요.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후속 연구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지후 교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가 화면을 공유하며 말했죠. 바로 신뢰성 지수입니다. MTBF 평균 고장 간격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2배 높아요. 데이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메모리의 결합률은 0.18%였어요. 중국 제품은 0.41%, 대만 제품도 0.35%였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대체 불가능성의 핵심이에요. 지후 교수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교수님, 혹시 수에즈 운하 사건 기억하세요? 지후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21년 에버기브노 좌초 사건 말이었죠. 그때 한국 반도체 운송이 6일 지연됐는데 글로벌 전자제품 가격이 12% 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만약 한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동시에 해킹당한다면 지후 교수가 가상 시나리오를 보여줬어요.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67%가 24시간 내에 마비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죠. 한국의 반도체 의존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미국 국방부의 F-35 전투기에도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현대 문명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후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진실을 알릴 때였어요. 2024년 1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가 왔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가 폐에 스며들었어요. 발표장에는 전 세계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제 발표 제목이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10월 삼성 화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48시간의 생산 중단이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를 흔들었죠. 첫 번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반도체 중단 시 글로벌 영향도였어요. Q90 지수, 즉 90% 신뢰 구간에서 글로벌 IT 서비스의 77%가 성능 저하를 겪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독일 지멘스 CEO 롤란드 부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도 독일산 반도체를 사용하는데 왜 한국에만 의존한다고 하시나요? 그의 질문에 예상된 반응이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지멘스의 산업용 컨트롤러도 삼성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독일 제조업체들의 한국산 반도체 사용률이 평균 73%입니다. 부시 CEO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중국 바이텐스 대표도 반박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생산량과 품질은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산 메모리의 수율은 아직 한국의 60% 수준이에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지우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새벽 3시 한국 시간이었지만 그는 흔쾌히 응했어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삼성 기흥 캠퍼스의 생산 현황을 공유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초당 847개의 디램 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생산 카운터가 돌아가는 모습이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만약 이게 멈춘다면 카운터가 정지하자 글로벌 IT 서비스 가동률 시뮬레이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일본의 다나카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신뢰지수 0.9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그가 마이크 없이 중얼거린 말이 조용한 홀에 울려 퍼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정말로 세계가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다보스 발표 이후 한 달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NN, BBC, NHK에서 연달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BBC 하드톡 출연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진행자 스티븐 사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데 말입니다. 런던 스튜디오의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과대평가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입니다. 제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지난달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생산 지연이 발생한 이유를 아십니까? 한국산 배터리 컨트롤러 칩 공급이 늦어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의 품질 관리는 정말 대단하다. 대체제가 없어서 문제지만 머스크조차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애플에서 나왔습니다. 팀 쿡 CEO가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이 유출됐어요. 삼성과 SK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다. 다른 선택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발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후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과 SK에서 동시에 미팅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들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해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린 회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했지만 40층 회의실의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우리 위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장이 말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가동률이 99.95%입니다. 생산 담당 임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공유해줬어요.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이 장관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일어났습니다. ISO에서 새로운 메모리 신뢰성 기준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 기준이 이제 글로벌 기준이 됩니다. 제네바에서 온 공식 발표였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린스턴 캠퍼스의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회의적이던 동료들이 이제는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실이 결국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2024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린 WTO 특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본부의 웅장한 건물이 레만 호수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이번 회의 주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대체 불가가 국제 규칙이 됩니다. 제가 각국 대표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117개국 통상 대표들이 모인 대회의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 앞에서 한국의 위치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EU 통상위원 발디스 돈브로브스키스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확대에 합의합니다. 그의 선언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디지털 단일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경제산업성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재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출 규제를 강화하던 일본이 완전히 입장을 바꾼 거였어요.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상무부 대표가 화상으로 참여해 말했죠.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를 환영합니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한국만은 예외로 둔다는 의미였어요.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미국 무역 대표부 캐서린 타이가 발언할 때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그녀가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반도체 동맹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지후 교수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새벽 2시였지만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50% 확대하겠습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ISO 사무총장이 최종 발표를 했어요. 새로운 글로벌 반도체 신뢰성 표준 ISO-27849가 제정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사양이 국제 표준의 기준이 된 거였어요. 이제 모든 반도체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레만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반사되며 황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어요. 1년 전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논문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어요. 2024년 12월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해변에서 신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4만 8천 명이 모인 코파카바나 해변의 대형 스크린에 놀라운 영상이 떠올랐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과 동시 중계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TV 아나운서가 포르투갈어로 말했지만 제게는 한국어로 들렸어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의미 깊었던 건 문화적 변화였어요. 넷플릭스에서 반도체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인공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실리콘밸리 대신 한국이 기술의 성지로 불리기 시작한 거였죠. 프린스턴 연구실에 앉아 전 세계 뉴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한국 없는 세상이라는 특집을 실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디지털 한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예 표지를 한국 반도체 공장 사진으로 장식했어요. 교육 현장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국 반도체 케이스 스터디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어요. MIT에서는 삼성과 공동으로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탠포드도 SK 하이닉스와 메모리 기술 협력에 나섰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노벨 경제학상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 수상자인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라르손 교수가 수상 연설에서 제 연구를 언급한 거예요. 마이클 스미스 교수의 연구가 현대 글로벌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지우 교수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연구실 벽의 세계 지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지도였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한국이 단순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핵심 국가라는 걸 세계가 인정했으니까요. 새해 자정이 되자 제 핸드폰에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다나카 박사, 리 임원, 부쉬 CEO,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제는 모든 이들이 조용히 인정하는 진실입니다. 창밖으로 프린스턴의 첫 새해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한 해였어요.